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 더 신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각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대로 일단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를 했다. 네네. 일단 그 원칙에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네네.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먼저부터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네,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무기 체계의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는 그 국가의 고유 권한이에요. 네. 그 고유 권한이고 이게 이제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와 같은 국제적인 어떤 그 통제 체제가 있긴 하지만 네. 이것도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올 때 관련된 제한 규정이지 스스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한을 둔다는 게 조금 그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시작 자체가 우리가 이제 1970년대 말에 미사일 전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체 기술로만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그 이 문제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침 79년에 그 당시에 미국식에서 이 자체 그 이 미사일 그 성능 향상을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서한이 왔고 이게 네. 이제 그 당시 한미 미사일 각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측에서 미사일 그 개발에 대한 그 기술 지원을 해주는 대신 그 사거리를 180km까지로 한정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01년에 들어와서 그 사정거리 300km, 그다음에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이제 제한이 됐었죠. 그러다가 2012년에 그 이 또 한 번 개정이 되면서 사정거리 800, 그다음에 탄두 중량 500kg으로 이제 그 이 제한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이건 명문적인 합의라기보다는 한미 간의 일종의 신사협정이에요. 양측의 합의에서 요 범위를 한국이 동맹의 신의에 의해서 지켜주겠다 이런 거고 이번에 이제 논의가 된 거는 조금 더 그 늘리자. 탄두 중량을 늘려도 예. 무방하다라는 그 미국 측 의사가 온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그 이 자율성 범위라든가 그게 조금 더 넓어지는 거라고 봐야 우리 어떤 되겠죠. 국방력이 좀 강화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아까 좀 저희가 그 탄두 중량이 500kg 미만이었는데 네. 일단은 1톤 이상으로 늘린 방안을 추진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네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금 얘기 나온 건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뭐 일부에서는 무한정 늘려야 된다 이런 것도 예. 있는데 무한정 늘린다라고 해도 그 미사일 추력이나 이런 걸 볼 때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건 네, 아니에요. 한계가 있겠죠. 뭐 2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희망한 1톤을 그 이 달성하는 선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탄두 중량이 한 1톤 정도 가까이로 늘려지게 된다면 북한이 공개했던 그 김장 지하 벙커나 또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 유격 타격을 할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탄도 중량을 늘리는 게 또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우리는 미사일 탄두에 핵탄두를 얹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형화하고 효율화한다라고 해서 그 폭발력을 잃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탄두 중량이 무거워지면 파괴력을 좀 그만큼 더 많은 이제 이 폭발력을 가진 물질을 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더 높아지고 가령 얘기하는 게 이 북한에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지하화돼 있잖아요. 지하에 네.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사시에 북한 주요 시설이나 아니면 지휘부를 타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뻔히 이제 지하에 숨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500kg짜리 탄도를 가지고는 이게 지하 한 30-40m만 들어가도 확실하게 이거를 파괴하거나 하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제 북한에 상당히 많은 지하 시설들이 화강암분과 같은 단단한 안반 위에 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밑에 그러기 때문에 아마 탄두 중량이 한 1톤 정도로 되면 한 지하 20-30m까지도 뚫고 들어가서 확실한 이제 그 이 파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래요. 거죠. 어쨌든 예. 파괴력을 좀 늘리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게 참 보니까 군사 용어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사거리보다 탄도 중량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군 탄도 미사일의 예, 예. 트레이드 오프가 예, 되어 예. 있대요. 일단 영어기도 하고 예.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이건? 일단 이제 800km라는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주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뭐 평양은 비교적 군사 분계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지만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미사일 쏠 때는 조금 우리가 때리기 힘든 저 후방으로 가서 때리지 않겠어요? 네. 공격을 하게 되는데 주요 미사일 기지들이 평양 이북에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를 한 200-300km를 맞추기 위해서는 휴전선 가까이서,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가까이서 발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공격에 노출되기가 쉬워지겠죠. 그렇죠. 북한 측 예. 공격에. 그러니까 우리도 후방에서 발사하기 유리한데 800kg이 되면
이제 비교적 북한 전역이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탄도 중량에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기존에도 말이죠. 트레이드 오프라 그래가지고 탄도 거리를 희생을 하면 다시 말해서 300km, 좁히면 500kg, 중량을 늘릴 수 800km를 중심으로 거리를 희생하면 종량이 늘어나요. 가령 이제 500kg, 500km 날아가는 걸로 한다. 그러면 탄도 중량이 1톤까지 늘릴 수가 그럴 있어요. 수 기존 있겠네요. 합의에서도. 하지만 노출될 가능성은 큰 거고. 예. 근데 이건 2015년에 이미 우리가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 사거리 300까지 간다. 그럼 기존 합의 내에서도 2톤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준 중량이 1톤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500km 그 기준으로는 한 1.5km 이상, 1.5톤 이상. 그 다음에 이제 300km 사거리 내에서는 거의 한 3톤 이상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와 중량이 반비례 개념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트레이드 우리는 오프예요. 사거리를 유지해 주면서 예. 중량도 이번 지침에 따라서 좀 늘려달라. 뭐 이런 늘리겠다 이런 개념인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이제 나머지 트레이드 오프에 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리에서 우리도 위험을 감수하고 쐈을 때는 거의 뭐 한 3톤 이상의 이 탄두를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재래 탄두지만 그 정도 무게가 되면요, 이게 엄청난 파괴력이. 엄청나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사일 지침도 개정을 하고 또 전략 자산도 전진 배치되기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의 조짐을 좀 저희가 좀 지켜볼 수밖에 네네.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9월 9일이 지금 지난해 9월 9일이 이제 북한이 또 5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네. 않았겠습니까? 올해에도 이제 이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9절을 맞아서 또 추가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게 충분히 사실이거든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하나 또 명심해야 될 건 북한이 자기네 명절이나 기념일을 앞두고 꼭 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를 감안할 텐데요. 그 대체적으로 그동안 6, 7월 상황을 보면 거의 2주 간격으로 한 번씩 쐈어요. 그러다가 8월에 들어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8월 26일하고 29일 연속 발사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26일, 9일 쏜 거는 기존에 있던 거에서 확 성능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매번 이럴 때마다 갑자기 더 큰 성능을 보여줬을 경우에는 이게 유엔 제재가 예외 없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긴장 강도 조정 면에서는 9월 9일 어간에 뭐 9월 달에도 충분히 발사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 아마 대외적인 능력 시위의 위력 조정들, 다시 말해서 ICBM이라든가 6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의 발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오히려 10월에 들어오면 그 10월 18일 날이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회예요. 예. 이게 중국이 이 공산당 대회가 끝나면 국내 문제에서 조금 부담에서 벗어나서 대외적인 문제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여력이 확보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미중 간의 어떤 그 다시 협력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북한에 대해 더 한층 강화된 제재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 이전에 뭔가 확실한 이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제가 왜 9.9절 얘기를 하냐면 9.9절은 너무 짧아요. 지금 26일, 28일 한 거에 며칠 안 이렇게 남긴 했네요. 긴장 수위를 급속하게 올리면 북한 자체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9월 말, 10월 초에는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시기를 있다고 좀 봐요. 둬야 된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유엔 제재에 대한 부담도 있겠고 네. 시기적으로 짧다는 얘기도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유엔 제재가 나와도 네. 실질적으로 그 뒤에 발목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북한 정권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걸 이런 분석도 노리는 거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제재라는 게요. 제대로 효과가 확인되기까지는 최소한 한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2371호 굉장히 이제는 북한이 곤란해질 것이다. 이게 통과된 지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아요. 그 틈새를 치고 나온 게 26일하고 29일에 이제 미사일 발사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국내도 그렇고 제재해도 안 되는구나. 이건 뭔가 양보를 해서도 달라봐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추가 제재 결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북한은 되도록이면 강한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북한 생각이고 예. 그동안 주기로 봤을 때는 강한 추가 제재 결의안이 나오는 게 그 2013년 이후에도 거의 당겨졌지만 이제 6개월,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빨리 도출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재 네네.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는 웬만큼 이제는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지 합의가 않아요? 될 수 있는 것까지 예. 다 하고 이제 남은 게 유류하고 세컨더리 보이콧.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송출 전면 중단이죠. 동결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미 그동안 쉽게 합의가 될 것 같으면 벌써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하기가 애매하다는 예, 거. 예, 마치 예. 선제 타격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이런 논리처럼 예. 했으면 진작 했겠지만 말하긴 쉬워요. 하기 쉽지 않은 거. 네네. 그런데 또 하나 더 문제점은 북한이 이것까지도 아마 염두에 두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 언론에서 주로 나온 얘기인데 대규모 연료 비축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은 북한이 이제 지금 9월로 예정됐던 에어쇼를 안 한 것도 예, 있고 지금 그때. 예, 안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기름을 아끼기 위한 거고 이거는 결국은 한 번 더 사고 쳐서 북한에서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유류 끊겨도 당분간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아마 이것까지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들어요. 군사 전략에 모든 것을 총 집중해 두겠다라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추가 도발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네. 지금 전략 자산을 계속 한반도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죽음의 백제라고 했던 B-1B 랜서 또 스텔스 전투기 F-35B 네. 이게 한반도에 처음으로 동시에 출격을 했는데 이거 이외에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뭐 한미에서 함께 뭐 출격시킬 수 있는 전략 자산도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일단은 뭐 항모 자산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항모라는 게 워낙 쓰임새가 많은 전력이기 때문에 한반도 근해에만 붙박이로 몇 개월씩 놔둘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이제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토마호크라든가 충분한 보복 무기를 날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의 추가 그 전개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초대형 상륙 강습함이 이번에 또 대북 네. 전략 무기라고 하는 초대형 상륙 강습함이 일본 칠함대를 통해서 또 전진 배치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네. 좀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무기인 겁니까? 이게 말이 강습 상륙함이라고 예. 돼 있고요. 이게 이제 해병의 상륙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랑 항공기를 이렇게 실어요. 그런데 이 강습 상륙함의 크기가요. 그 일반적인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항공모함 크기 정도 되고 실제로 하는 그 이 역할도 항공모함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주로 이제 헬리콥터만 주로 실었는데 네. F-35가 이제 수직 단거리 이착륙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활주로가 이게 필요 이거를 없는 거니까. 이 장착을 요새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탑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작은 항공모함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그만큼 자 항공 전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유사시에 해병 원정 작전을 통한 그 이 기동 작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암시를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불안하잖아요. 요새 상황 예. 자체가. 그다음에 자기네 상공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29일 날 화성 12호는. 일본에 대한 안심 효과도 이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어떤 한반도의 전략 무기 자산들이 배치되는 게 네. 실제로 물론 이제 추측이겠습니다만 네네. 북한한테는 위협이 될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태어난 두려움의 대상이 될까요? 태어난 척은 하겠죠. 근데 전혀 위협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무기들이요. 전면적인 전쟁에도 쓰이지만은 결국 그 어떤 문제가 되는 전쟁 지도부 아니면은 그 국가의 통수 체계를 전격적으로 타격하는 데도 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대량 때문에 살상이 아니고 딱 예, 그 예. 지도부만 타격할 수, 정밀 타격할 수.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를 향한 예. 할 것이 옥죄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거죠.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북한 내부에서는 내부 결속을 다지고 네.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결코 물러설 생각을 하지 말라면서 주민들의 어때 대한 사상 교육에 네네네.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어떤 뭐 생각일지 저희가 또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안정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꾸 북한이 이제 내부 결속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공포 정치라고는 하지만 김정은 시대 거의 5년 차에 접어들면서 김정은의 어떤 도전 세력이라든가 주민 반발이 두려워서 내부 결속을 해야 될 단계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대외적으로 북한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북한 인민들 자체가 뭔가 똘똘 뭉쳐 있다라는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대외적으로.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 한 번 더 해봐. 우리는 옛날에 고난의 행군도 살아남았어. 충분히 그때 한 번 더 들어갈 각오가 돼 있어라는 제초를 취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렇군요. 또 청년 동맹 행사에도 참가해서 기념사진도 같이 예, 예. 찍고 청년들의 결속과 뭐 이런 단합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청년들에게 이렇게 공을 들이는 뭐 그 속내가 좀 따로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김정은 아이콘이기도 했어요. 다음 세대, 항상 후세대 많이 강조를 했고요. 네. 김정은 정권이 이게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권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 육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소년 유년기에 누구한테 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회에 대한 충성도나 의식이 다르죠. 달라요.
다르죠. 얘네들이 8, 90년대는 과거에는 북한에서 그 애들이요. 그 타가서에서 컸어요. 요새는 집에서 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모 품에서 큰 애들은 아무래도 그 이전에 비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그 결속력이 충성심이 떨어질 수도 약할 있겠죠. 수밖에 예. 없어요. 충성심을 다른 방향으로 이제는 사회화시켜서 유도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젊은 층의 복리의 신경쓰는 자애로운 지도자고 또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서구 문물을 또 접할 수 있는 예. 통로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소용없다. 우리는 어. 그러니까 김정은이 강조하는 게 서구 문물 그거 좋아하지만 우리 핵가진 세계에서도 아주 뛰어난 강국이야. 그 강국의 일원으로 니네가 속해 있는 거야. 그걸 이끌어가는 게 나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뭉쳐야 돼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그 입국한 그 여성 연예인이었던 그 친구도 그분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 정권 차원에서는 봐라 남한에 갔다 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힘들어하지 예. 않느냐. 이게 이런 걸 왜냐하면 보여주기 작년부터 위한 이제 식당 종업원 문제도 그렇고요. 어떤, 북한이 대외적인 모양새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렇군요. 우리는 그렇게 핵만 가지고 못 먹고 못 사는 체제가 아니다. 나름대로 결속도도 높고 사람들이 정말 체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 탈북이라는 게 상당히 치명적인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영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언급을 네네. 했는데 청와대는 일단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없다. 단지 국내 상황에 대한 언급이었을 뿐이다라고 일단락 짓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장관께서도 계속적으로 북한의 이런 위협이 고조가 되면서 국내적으로 이런 논의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한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북한이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ICBM 발사 거의 급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보여줬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올라갈 논의가 그럴 수가 있겠는데요.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경우에 뭐 이 모든 옵션이라 그러는 카드 위에 놓는 거는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만약에 추진할 경우에는 사실은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먼저 국제적으로 약속하고 추진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도 포기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징적 면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요. 예. 여기 갖다 놓는 거랑 괌이나 다른 데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때리는 거나 시간차 그렇게 나지는 않아요. 그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전술핵 재배치가 그닥 실효성이 예, 면에서 실효성이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실질적으로 보시나요? 실효성의 의미보다는 국내적으로 안심 효과는 굉장히 있죠. 이게 직접 들어와 있는데 그것만큼 보통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재래 무기가 엄청나게 위력이 발달됐는데도 그래도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 아니에요. 예. 그게 그 심리 안정 효과. 예, 그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혹시 예. 그분들 시각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저 괌이나 미 본토에 있는 것보다 국내에 직접 들어와 있는 게 마음 든든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쓰임새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제가 보기엔 요 중간 틈새로 뭐 한미 군사 그 연습이나 훈련 중에 북한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핵전화할 경우에 이 전술핵 보복을 하는 이런 그 연습은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직접 들여오지 않고도 연습 차원은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